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은 추락하고 있습니다. 제가 비유적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물리학적으로 완전히, 그리고 정확하게 사실인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목소리를 듣고 계신 바로 이 찰나에도 여러분 발밑의 지구는 태양을 향해 맹렬하게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요. 시속 약 10만 7천 킬로미터의 속도로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아주 기묘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태양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지구가 생긴 이래로 약 45억 년이 흐르는 동안 단 한 번도 태양에 닿은 적이 없습니다.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우주 전체의 역사인 138억 년 동안 이 줄다리기는 단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오늘 파인만의 길에서는 바로 이 이야기를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잠깐, 천문학 강의를 드리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이고 여러분이 한 번도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없을 만한 질문입니다. 도대체 왜 우주의 모든 것은 예외 없이 빙글빙글 돌아가는가? 그리고 그 회전이라는 현상 안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존재하는 이유 자체가 숨겨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밤 여러분이 욕조물을 뺄 때도, 퇴근길 지하철 창밖으로 빗물이 흘러내리는 걸 멍하니 바라볼 때도, 밤하늘에 별을 올려다볼 때도 세상을 완전히 다른 눈으로 보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끝날 즈음에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기적적인지를 물리학을 통해 온몸으로 느끼게 되실 겁니다. 약속드립니다. 자, 우선 우리가 평소에 우주의 회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솔직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 달이 지구 주위를 돈다. 은하가 회전한다. 우리 대부분은 이 사실들을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학교에서 배운 내용이니까요. 교과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선생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다큐멘터리에서도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 회전의 이유를 묻는다면 보통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중력 때문이죠. 태양이 지구를 잡아당기는 중력이 있으니까 지구가 태양 주위를 빙빙 도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입니다. 얼핏 들으면 아주 그럴듯합니다. 맞죠?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실 이건 아주 자연스러운 대답입니다. 중력이 당기니까 당기는 쪽 주위를 돈다. 뭔가 흐름이 맞는 것 같죠? 심지어 교과서에서도 그런 뉘앙스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프도 있고 화살표도 있고 궤도 그림도 있고 아주 깔끔해 보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설명에는 치명적인 오류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한번 차분하게 따져보시죠. 중력이 잡아당기는 방향은 어디일까요? 태양의 중심 쪽이죠. 그렇다면 지구는 태양을 향해 곤두박질 치면서 결국 충돌해야 하지 않을까요? 왜 수직으로 떨어지지 않고 옆으로 빙빙 돌기만 하는 걸까요? 이건 마치 이렇게 설명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누군가 여러분 등을 세게 민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빙그르 회전한다. 미는 것과 회전하는 것 사이에 뭔가 중요한 설명이 통째로 빠져 있는 거죠. 위대한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은 이런 상황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핵심 질문을 교묘히 비켜가고 있는 설명들이요. 파인만은 학생들에게 입버릇처럼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설명할 수 없다면 진짜로 이해한 게 맞는지 한 번 더 생각해 보라고요. 그리고 파인만이 특히 경계했던 건 말은 유창한데 핵심 질문에는 답하지 못하는 설명이었습니다. 중력이 회전을 만든다는 설명도 바로 그 함정입니다. 왜 중력이 있는데 떨어지지 않고 도는 거냐? 그 질문에 아직 제대로 답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면 진짜 답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물리학자처럼 이 문제를 아주 꼼꼼하게 따져본다면 아주 단순한 질문 하나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물체를 공중에 가만히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뚝 떨어집니다. 이건 다들 아시죠? 이제 같은 물체를 아주 빠르게 옆으로 던지면서 동시에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서 있을 때처럼 수직으로 떨어지지 않고 포물선을 그리며 앞으로 날아가다가 결국 바닥에 닿습니다. 야구공을 힘껏 던지면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가는 것처럼요. 이번엔 훨씬 더 빠르게, 엄청나게 빠르게 던진다고 해봅시다. 공이 그리는 포물선이 점점 완만해집니다. 바닥에 훨씬 늦게 닿죠. 빠를수록 더 멀리 가고 더 늦게 바닥에 닿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특정 속도를 넘어가는 순간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공이 그리는 포물선이 휘어지는 각도와 지구 표면이 아래로 둥글게 굽어지는 각도가 딱 일치해버리는 겁니다.
그 순간부터 이 공은 영원히 바닥에 닿지 않습니다.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바닥이 같은 속도로 아래로 굽어지니까요. 계속 떨어지는데 계속 빗나갑니다. 이게 바로 궤도입니다.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궤도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바닥에 닿지 않는 끝없는 추락입니다. 국제우주정거장이 지금 이 순간 지구를 향해 추락하고 있습니다. 초속 약 7.7km의 속도로요. 그런데 옆으로 도망가는 속도도 초속 약 7.7km이기 때문에 지구 표면이 굽어지는 속도와 딱 맞아서 영원히 바닥에 닿지 않는 겁니다. 달은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를 향해 추락하고 있습니다. 지구도 지금 이 순간 태양을 향해 추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옆으로 도망가는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138억 년 동안 한 번도 태양에 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드렸던 말씀이 비유가 아니었던 거죠.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정말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정말로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 두 움직임이 절묘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핵심 질문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 옆으로 가는 속도, 그 도망치는 속도는 처음에 어디서 온 걸까요? 누가 달한테, 누가 지구한테, 누가 태양계의 모든 행성한테 그 옆으로 미끄러지는 속도를 처음에 선물해 준 걸까요? 중력이 선물한 건 아닙니다. 중력은 오직 안쪽을 향해 당길 뿐이거든요. 중력은 속도를 옆으로 만들어내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회전의 씨앗은 도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바로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진짜 기묘해지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아주 자연스럽게 한층 더 깊은 질문 하나가 머리를 스치게 됩니다. 우주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 빅뱅으로 물질이 사방으로 튀어나왔을 때, 그 물질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었을까요? 우리의 직관은 이렇게 말합니다. 폭발이니까 사방으로 균일하게 직선으로 퍼져나갔을 것이다. 라고요. 그러면 중력이 그것들을 잡아당겨서 뭉치게 하고, 뭉친 것들이 중심을 향해 그냥 떨어지면 별이 되고 행성이 된다고요. 이렇게 생각하시기 쉽습니다. 꽤 그럴듯한 그림이죠. 그런데 이 생각에는 숨겨진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물질들이 완벽하게 균일하게 퍼졌다는 전제, 그리고 완벽하게 대칭적으로 중심을 향해 모인다는 전제입니다. 그리고 우주에는 완벽한 대칭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수십 광년에 걸쳐 퍼져 있는 거대한 가스 구름이 있습니다. 너무 커서 감이 안 오시죠? 이렇게 바꿔 말해 보겠습니다. 우리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별인 알파 센타우리까지의 거리가 약 4광년입니다. 그러니까 수십 광년의 가스 구름은 우리 태양과 가장 가까운 이웃별 사이의 거리보다 훨씬 더 거대한 덩어리입니다. 그 거대한 구름이 우주 공간에 스르륵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구름은 완전히 정지해 있지 않습니다. 우주 어디에도 완벽하게 멈춰 있는 건 없거든요. 근처에서 터진 별의 충격파가 한쪽을 살짝 밀기도 하고 주변 다른 가스 덩어리의 중력이 미세하게 잡아당기기도 합니다. 구름 속 각 부분이 제각각 아주 살짝씩 다른 방향으로 다른 속도로 슬금슬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눈에도 안 보일 만큼 느리고 미세합니다. 퇴근길 버스 안에서 에어컨 바람에 흔들리는 머리카락 한 올, 그것보다도 훨씬 미미한 움직임입니다. 이게 회전의 씨앗입니다. 지금은 너무 미세해서 아무 의미도 없어 보이지만 잠시 후에 이게 어떻게 되는지를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 가스 구름이 자기 자신의 중력에 의해 안으로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덩치가 작아지면서 중심부로 물질이 쏟아져 들어오죠. 그런데 바로 여기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물질들이 중심으로 쏟아져 들어올 때 각자가 갖고 있던 그 미세한 옆으로의 움직임도 같이 딸려 들어옵니다. 물론 서로 정반대 방향의 움직임들은 충돌해서 상쇄됩니다. 왼쪽으로 가려는 힘과 오른쪽으로 가려는 힘이 만나면 서로 지워지죠. 위로 가려는 것과 아래로 가려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 수많은 충돌과 상쇄 과정에서 완벽하게 0이 되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어떤 한 방향이 아주 근소하게 찰나처럼 작게 더 많았거든요. 그게 어떤 방향이든 상관없습니다. 그 살아남은 아주 작은 알짜배기 회전이 물질이 중심으로 모여들면서 무섭게 증폭됩니다.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피겨스케이팅 선수가 팔을 쫙 펴고 천천히 돌다가 팔을 가슴으로 바짝 끌어당기면 갑자기 팽이처럼 미친 듯이 빨리 도는 거 보신 적 있으시죠? 선수가 갑자기 힘을 더 쓴 게 아닙니다. 발로 빙판을 더 세게 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 몸의 질량을 회전 중심 쪽으로 당겨 모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회전 속도가 자동으로 폭발적으로 빨라집니다. 이를 물리학에서는 가군동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름이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그냥 이렇게 기억하세요. 회전하는 개에서 회전 반경이 줄어들면 회전 속도는 반드시 늘어납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우주의 어떤 힘도 이 법칙을 어길 수 없습니다. 우주의 가스구름도 정확히 같은 일을 겪습니다. 수십 광년의 거대한 구름이 태양 크기로 쪼그라드는 동안 처음엔 거의 느끼지도 못할 만큼 미미했던 회전이 소름이 끼칠 정도로 극적으로 증폭되는 겁니다. 팔을 활짝 펼친 피겨 선수가 팔을 완전히 오므리는 정도가 아니라 수십 광년 크기의 구름이 태양 크기로 압축되는,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의 수축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증폭의 규모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이제 느끼실 수 있으시겠죠? 오늘 이야기 전체를 꿰뚫는 핵심 개념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걸 릴레이 바통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회전이라는 바통이 가스 구름에서 별로, 별에서 행성으로, 행성에서 위성으로 수십억 년에 걸쳐 끊임없이 넘겨지는 릴레이입니다. 바통이 넘겨질 때마다 가군동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 회전이 증폭되거나 변형됩니다. 하지만 절대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이 릴레이 바통이 오늘 이야기의 중심실입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자연스럽게 생겨납니다. 구름이 쪼그라들면서 그냥 꽉 뭉쳐져서 별 하나가 되고 끝나면 되는 거 아닐까요? 왜 행성들이 주변을 도는 납작한 원반 구조가 생기는 걸까요? 왜 태양계는 납작한 접시 모양이고 은하는 얇은 원반 모양일까요? 이게 꽤 재밌는 질문입니다. 직관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중력이 사방에서 균일하게 잡아당기니까 그냥 동그란 공처럼 뭉쳐야 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요. 실제로 지구도 공 모양이고 태양도 공 모양이잖아요. 이건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중력은 실제로 사방에서 잡아당깁니다. 하지만 회전하는 물체한테는 중력만 작용하는 게 아닙니다. 회전 때문에 바깥쪽으로 튀어나가려는 힘도 동시에 작용하거든요. 그리고 이 두 힘이 경쟁하는 결과가 방향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회전축 방향, 그러니까 팽이의 위아래 방향으로는 중력이 이깁니다. 회전이 거기에는 아무 저항도 못하거든요. 그래서 물질이 위아래로는 납작하게 눌립니다. 하지만 회전 평면 방향, 팽이가 도는 옆 방향으로는 상황이 다릅니다. 바깥으로 튀어나가려는 힘 때문에 물질이 안쪽으로 끌려오는 걸 더 잘 버팁니다. 그래서 옆으로는 넓게 퍼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위아래는 납작하게, 좌우로는 넓게 퍼지는 원반 형태가 됩니다. 동네 피자집에서 주방장이 반죽을 빙글빙글 돌리면서 공중에 던지면 둥글고 납작하게 퍼지는 거 생각해 보세요. 주방장이 일부러 납작하게 만들려고 힘을 쓰는 게 아닙니다. 그냥 회전하면 자동으로 납작해지는 겁니다. 우주의 거대한 가스 구름도 정확히 같은 이유로 납작한 원반이 됩니다. 이 원반이라는 구조는 우주가 특별히 원반을 좋아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물리 법칙이 자연스럽게 만들어내는 모양입니다. 회전하면서 중력에 의해 수축하면 어떤 가스 구름이든 어떤 규모이든 무조건 납작한 원반이 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욕조 수준이든 은하 수준이든 원리는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원반 안에서 물질들이 서로 부딪히고 뭉치면서 별이 되고 행성이 됩니다. 처음부터 회전하는 원반 안에서 태어났으니 당연히 그 회전 방향 그대로 별 주위를 돕니다. 이것이 바로 태양계의 8행성 전부가 같은 방향으로 거의 같은 평면 위를 도는 이유입니다. 태어난 곳이 같기 때문입니다. 릴레이 바통이 가스 구름에서 원반으로, 원반에서 행성 하나하나로 넘겨진 겁니다. 바로 여기서 상황이 진짜 기묘해집니다. 아직 가장 기묘한 부분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매일 밤 바라보는 달 이야기입니다. 달은 다른 행성의 위성들과 비교했을 때 아주 이상합니다. 화성의 위성 포보스와 데이모스는 화성에 비하면 너무 작아서 그냥 우연히 포획된 소행성처럼 보입니다. 목성에는 위성이 수십 개가 있는데 그중 가장 큰 것들도 목성에 비하면 아주 작죠. 그런데 달은 지구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큽니다. 지구 직경의 약 4분의 1이니까요. 다른 행성과 그 위성들의 크기 비율과 비교하면 달은 터무니없이 큽니다. 지구 주변을 도는 원시 행성계 원반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졌다면 이렇게 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달은 어떻게 생겨난 걸까요?
오늘날 과학자들이 가장 강력하게 지지하는 이론은 충돌 기원설입니다. 약 45억 년 전 아직 뜨겁게 식지 않은 초기 지구에 화성 크기의 천체가 아주 비스듬하게 충돌했다는 겁니다. 이 천체에는 테이아라는 이름도 붙여졌습니다. 충돌 각도가 절묘했습니다. 정면으로 박으면 그냥 둘 다 산산조각 나거나 아니면 그냥 합쳐지고 끝이겠죠. 그런데 비스듬하게 스치듯이 충돌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팡팡! 어마어마한 양의 물질이 우주 공간으로 튀어나가면서 지구 주위를 도는 거대한 파편 원반을 만들게 됩니다. 그 파편 원반에서 물질들이 뭉치고 굳어서 달이 된 겁니다. 처음 들으면 좀 황당하게 들리실 수 있겠지만 이 충돌 기원설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꽤 탄탄합니다. 달의 암석 성분이 지구 표면의 암석과 놀라울 정도로 비슷합니다. 동위원소 비율까지요. 다른 곳에서 날아온 천체라면 이렇게 비슷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그 파편 원반에서 달이 탄생하는 과정이 태양계 원반에서 지구가 탄생하는 과정과 완전히 같은 원리입니다. 회전하는 원반, 충돌과 합체, 릴레이 바통이 또 한 번 넘겨진 겁니다. 지구가 충돌로 토해낸 물질이 원반을 만들고 그 원반이 달을 낳고 달은 지구의 회전 방향을 그대로 이어받아 지금도 공전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매달 밤 올려다보는 그 고요하고 하얀 달이 45억 년 전에 행성 간 충돌이라는 엄청난 폭력으로 탄생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서 아주 자연스럽게 또 한층 더 깊은 질문이 머리를 스칩니다. 달과 지구의 관계에서 아직 말씀드리지 않은 기묘한 이야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 달을 보면 항상 같은 면만 보이죠? 달의 뒷면을 지구에서는 절대 볼 수 없습니다. 달이 자전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전을 합니다. 단지 자전 주기와 공전 주기가 정확히 같기 때문에 항상 같은 면이 지구를 향하게 됩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전혀 우연이 아닙니다. 지구의 중력은 달을 완전히 균일하게 당기지 않습니다. 지구와 더 가까운 달의 한쪽 면이 더 먼 반대쪽 면보다 강하게 당겨집니다. 이 차이가 조성력이라는 힘을 만들어내는데 이 힘이 달의 자전 속도를 수십억 년에 걸쳐 조금씩 늦췄습니다. 느려지고 또 느려지다가 자전 주기가 공전 주기와 딱 맞아떨어지는 순간 거기서 멈춘 겁니다. 이 상태를 조석 고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건 달도 지구에 조석력을 가한다는 겁니다. 밀물과 썰물이 그 증거죠. 그리고 이 조석력이 지구의 자전 속도도 아주 조금씩 늦추고 있습니다. 까마득히 오래된 지구 초기에는 하루가 지금보다 훨씬 짧았습니다. 약 40억 년 전에는 하루가 약 6시간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세요. 40억 년 전 지구에서는 하루가 6시간이었습니다. 그 짧은 하루에 해가 뜨고 지고 밤이 오고 또 해가 뜨고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속도로 세상이 돌아갔던 겁니다. 그게 달의 조석력 때문에 점점 길어져서 지금의 24시간이 된 겁니다. 회전이 회전에 영향을 미치고 그 영향이 다시 회전을 바꿉니다. 이 우주에서 회전은 혼자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회전은 다른 회전과 연결되어 있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릴레이 바통이 넘겨지면서 바통 자체의 무게와 속도가 조금씩 변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달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이게 또 흥미로운 생각입니다. 달은 지구 자전축을 안정적으로 붙들어주는 역할도 합니다. 만약 달이 없었다면 지구의 자전축이 훨씬 더 불규칙하게 흔들렸을 것이고 그러면 기후 변화가 훨씬 극단적이었을 겁니다. 45억 년 전 그 충돌이 없었다면 달이 없었을 테고 달이 없었다면 지구의 환경이 지금과 전혀 달랐을 겁니다. 어쩌면 지금의 생명체들이 여기 있지 않을 수도 있었겠죠.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자, 이 이야기는 우리를 훨씬 더 깊고 본질적인 진실로 데려갑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태양계 안에서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전이라는 현상은 태양계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훨씬 더 거대한 스케일로 넘어가 봅시다. 우리 은하수입니다.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약 10만 광년입니다. 그 안에 약 3천억 개의 별이 있고 그 별들 전부가 은하 중심을 향해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우리 태양도 그 중 하나입니다. 은하 중심에서 약 2만 6천 광년 떨어진 변두리에서 시속 약 80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은하 중심을 돌고 있습니다. 한 바퀴 도는데 약 2억 년이 걸립니다. 지구가 생겨난 게 약 45억 년 전이니까
지구는 지금까지 은하를 겨우 22번 정도 돈 셈입니다. 22번이요. 우주의 나이가 그렇게나 긴데 고작 22번밖에 못 돌았습니다. 그만큼 은하가 크다는 이야기죠. 은하는 왜 도는 걸까요? 은하도 결국 같은 원리입니다. 은하도 한때 거대한 가스 구름이었습니다. 규모만 달랐을 뿐 별이 탄생하던 그 과정과 정확히 똑같이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구름이 자체 중력으로 붕괴하면서 회전이 증폭되고 납작한 원반이 되었습니다. 그 원반 안에서 수천억 개의 별이 탄생했고 그 별들은 원반의 회전 방향을 물려받아 지금도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릴레이 바통이 은하를 만든 가스 구름에서 별로, 별에서 행성으로 수백억 년에 걸쳐 끊임없이 넘겨진 겁니다. 파인만은 물리학에서 스케일이 달라도 같은 법칙이 반복되는 것을 특히 좋아했습니다. 파인만은 이런 말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자연의 법칙을 진짜로 이해했다면 그게 아주 작은 것에도 아주 큰 것에도 다 통해야 한다고요. 욕조에서도 태양계에서도 은하에서도 통하는 하나의 원리, 그것이 진짜 이해라고요. 각운동량 보존이라는 법칙은 우주의 어느 구석에서도 어떤 규모에서도 예외 없이 성립합니다. 이건 물리학이 발견한 가장 우아하고도 놀라운 보편성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여기서 아주 충격적인 수수께끼가 하나 등장합니다. 아직 가장 기묘한 부분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은하가 회전할 때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공전 속도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태양계에서는 태양에서일수록 멀어질수록 행성의 공전 속도가 느립니다. 수성이 가장 빠르고 해왕성이 가장 느립니다. 이건 태양 중력이 거리가 멀수록 약해지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건 케플러가 관측으로 확인했고 뉴턴이 이론으로 완벽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은하에서도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별들의 공전 속도가 느려져야 하지 않을까요? 태양계랑 같은 원리니까요. 실제로 측정해봤더니 그렇지 않았습니다. 1970년대에 천문학자 베라 루빈이 은하의 회전 속도를 정밀하게 측정했습니다. 결과는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은하 외곽에 있는 별들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공전하고 있었습니다. 속도가 줄어들지 않고 거의 일정하거나 오히려 조금 빨라지기도 했습니다. 이건 물리학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보이는 별과 가스만으로는 그 속도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중력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외곽 별들이 빠르게 돌려면 훨씬 더 많은 물질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뭔가가 있어야 합니다. 그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암흑물질이라고 부릅니다. 빛을 내지 않아서 직접 볼 수는 없지만 중력 효과로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물질입니다. 여기가 진짜 충격적인 부분입니다. 우주 전체 질량의 약 27% 정도가 암흑물질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일반 물질, 별도, 행성도, 먼지도, 가스도 이 모든 것을 합친 것이 우주 전체 질량의 고작 약 5% 정도에 불과합니다. 아시겠나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주의 20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과학자들이 수백 년 동안 연구해 온 것들, 별도, 행성도, 가스도, 성운도, 이 모든 것이 우주의 5%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나머지 95%는 우리가 아직 직접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무언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회전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다가 우주의 약 5분의 4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한 겁니다. 은하의 회전이 우주에 숨겨진 구성 요소를 드러내는 탐지기 역할을 한 셈입니다. 파인만이라면 이 상황에서 아주 즐거워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실제로는 훨씬 작은 조각에 불과했다는 발견이니까요. 그리고 파인만은 자주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른다는 걸 안다는 것, 그게 바로 무채 시작이라고요. 은하의 회전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전혀 예상치 못한 대발견으로 이어진 겁니다. 이게 바로 기초과학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어디에 쓸지 모르는 것처럼 보여도 자연의 현상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는 노력이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우주에 숨겨진 얼굴을 드러냅니다. 자,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시점이 아주 중요하게 뒤집히는 순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회전이 어디서 왔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빅뱅 이후 가스 구름의 미세한 회전 씨앗, 그 씨앗의 폭발적인 증폭, 납작한 원반의 형성, 행성과 위성의 탄생, 조성력이 만들어내는 끊임없는 변화, 은하의 회전과 그것이 드러낸 암흑물질까지요. 그런데 이 회전이라는 현상은 우주 저 멀리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지구 위에서도
바로 코앞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리가 소름이 끼칠 정도로 똑같습니다. 여름마다 뉴스를 뒤흔드는 태풍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풍은 왜 나선형으로 소용돌이 치며 돌까요? 따뜻한 바다에서 수증기가 하늘로 올라가면 그 빈자리를 채우려고 주변 공기가 몰려듭니다. 그런데 이 공기가 그냥 직선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돌기 시작합니다. 왜냐고요? 지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스스로 돌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이요. 그런데 둥근 지구에서 적도 쪽은 아주 큰 원을 하루 만에 돌아야 하니까 표면 속도가 엄청 빠릅니다. 시속 약 600km 정도죠. 반면 북극이나 남극에 가까울수록 도는 원이 작아지니까 표면 속도가 훨씬 느립니다. 자, 이제 적도에서 북쪽으로 이동하는 공기를 생각해 보세요. 이 공기는 원래 적도의 빠른 속도를 갖고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북쪽으로 올라가면 갈수록 그 아래 지면의 속도가 점점 느려집니다. 아래는 느린데 공기는 아직 빠른 속도를 갖고 있으니까 공기가 지면 기준으로 점점 오른쪽으로 밀려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직선으로 갔는데 오른쪽으로 꺾인 셈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코리올리 효과입니다. 지구의 자전이 공기의 이동 방향을 휘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기압 중심으로 사방에서 공기가 몰려들면 각자 이렇게 꺾이면서 결국 전체가 나선형으로 회전하게 됩니다. 북반구에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남반구에서는 시계 방향으로요. 결국 태풍의 나선형 구조도 별과 행성이 궤도를 도는 것도 그 안에 물리학은 하나입니다. 회전하는 개 안에서 이동하면 방향이 꺾인다. 그 꺾임이 쌓여서 거대한 회전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린 욕조 소용돌이, 배수구로 물이 쏠리면서 생기는 미세한 초기 회전. 그게 물이 좁은 구멍으로 빠져나가면서 각운동량 보존에 의해 점점 빠르게 증폭됩니다. 스르륵, 물이 구멍 주변으로 쏠릴수록 반경이 줄어들고 반경이 줄어들수록 속도가 빨라지고 속도가 빨라질수록 더 뚜렷한 소용돌이가 됩니다. 욕조 하나에서 우주 전체의 원리가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파인만이 그토록 강조한 것입니다. 자연의 법칙은 단순하고 그 단순한 법칙이 모든 규모에서 똑같이 작동합니다. 욕조에서 작동하는 원리가 태풍에서도 태양계에서도 은하에서도 완전히 같습니다. 스케일만 다를 뿐 릴레이 바통은 같은 바통입니다. 자, 이제 우주에서 가장 극단적인 회전 이야기를 드릴 차례입니다. 회전이 가장 극단적으로 증폭되면 어떻게 될까요? 답은 중성자별입니다. 태양보다 훨씬 무거운 별이 수명을 다해 초신성 폭발을 일으킨 뒤 중심부가 엄청난 압력에 짓눌려 수축하면서 중성자별이 됩니다. 원래 태양만 한 별이 반지름 10km의 공 크기로 쪼그라드는 겁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수원까지가 약 40km이니 반지름 10km라면 정말이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작습니다. 태양의 모든 질량이 서울 크기 정도의 공안에 압축되는 겁니다. 피겨스케이팅 선수가 팔을 오므리는 그 원리가 별 하나 전체가 그 정도로 쪼그라들 때 적용됩니다. 그 결과가 어떨지 상상해 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자전 속도가 폭발적으로 증폭됩니다. 어떤 중성자별은 초당 수백 번을 돕니다. 초당 수백 번이요. 여러분이 숨을 한 번 쉬는 동안 수백 번을 도는 겁니다.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한 건지 믿기 어려우시죠? 하지만 사실입니다. 그것도 별 하나가 통째로요. 릴레이 바통이 별 전체의 규모에서 또 한 번 극단적으로 증폭된 겁니다. 처음 가스 구름의 아주 미세한 회전 씨앗이 별이 되면서 한 번 증폭되고 별이 죽으면서 중성자별이 되어 또 한 번 폭발적으로 증폭됩니다. 릴레이가 계속되는 겁니다. 이런 중성자별 중에서 규칙적으로 전자기파를 뿜어내는 것들을 펄사라고 합니다. 빠르게 회전하면서 두 극에서 전자기파 빔을 뿜는데 이게 마치 등대처럼 일정한 주기로 지구를 향해 신호를 보냅니다. 째깍째깍 정확한 간격으로요. 처음 발견했을 때 과학자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처음엔 외계 문명의 신호가 아닌가 하고 잠시 생각했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규칙적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처음에 이 천체에는 절반 농담으로 LGM, 초록색 작은 외계인들이라는 별명도 붙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외계인이 아니라 초당 수십 번을 도는 중성자별의 자전에서 오는 신호였습니다. 따라오고 계시죠? 자,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시점이 완전히 뒤집히는 순간이 왔습니다. 이건 세상을 바라보는 시점이 아주 중요하게 뒤집히는 순간입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보통 우주를 거대하고 텅 비어 있고 냉담한 공간으로 생각합니다. 별과 별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은 멀리 떨어져 있고 우리는 그 거대한 무관심 속에 아주 작은 존재라고요. 창밖을 바라보며 멍하니 있을 때 또는 늦은 밤 혼자 걷다가 하늘을 올려다볼 때 우주가 왠지 차갑고 낯설게 느껴지는 그 감각 다들 아시죠? 나는 너무 작고 우주는 너무 크고 그 사이에 어떤 연결도 없는 것 같은 그 느낌이요.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정반대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사실 우주는 하나의 거대한 물리 법칙이 모든 것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욕조에서 빠지는 물의 소용돌이와 초당 수백 번을 도는 중성자별이 각 운동량 보존이라는 같은 법칙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구 위에 서 있는 우리와 2억 광년 밖의 은하가 같은 물리 법칙 아래 있습니다. 욕조에서 작동하는 원리와 태양계를 만든 원리가 완전히 같습니다. 분리된 게 아닙니다. 연결된 겁니다. 망원경으로 우주에 있는 다른 은하들을 들여다보면 대부분이 아름다운 나선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납작하고 얇은 원반의 팔처럼 뻗어나온 나선 팔들이 빙글빙글 감겨 있습니다. 우리 은하도 그런 나선 은하 중 하나입니다. 그 은하들 하나하나가 수십억 년 전 어마어마한 가스 구름이 붕괴하면서 회전이 증폭되고 원반이 되어 탄생한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별 하나하나에도, 행성 하나하나에도, 위성 하나하나에도, 지구 대기 속 태풍 하나하나에도, 오늘 밤 여러분이 욕조물을 뺄 때 생기는 소용돌이 하나에도 전부 같은 물리 법칙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보편성이 얼마나 놀라운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연의 법칙이 모든 규모에서 똑같이 작동한다는 사실은 전혀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이것 자체가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구에서 발견한 법칙이 수십억 광년 밖에서도 성립합니다. 이게 아니었다면 과학 자체가 불가능했을 겁니다. 우주가 이해 가능한 것이라는 전제 자체가 무너졌을 거니까요. 그런데 실제로 우주는 이해 가능합니다. 그 이해 가능성의 한복판에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회전이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우주의 회전은 단순한 물리 현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질서에서 질서가 탄생하는 과정의 핵심 메커니즘입니다. 그리고 그 질서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흩어져 있던 먼지와 가스가 아주 미세한 초기 회전 하나를 씨앗으로 별이 되고 행성이 되고 은하가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같은 존재가 태어납니다. 회전이 있었기에 충돌 대신 궤도가 있었고, 궤도가 있었기에 안정적인 공간이 있었고, 안정적인 공간이 있었기에 생명이 자랄 시간이 있었습니다. 만약 회전이 없었다면 우주의 모든 물질은 그냥 중심을 향해 뚝 추락해서 거대한 덩어리가 되거나 블랙홀이 되었을 겁니다. 행성 같은 건 생겨날 수 없었을 거고 우리가 서 있는 이 단단한 땅도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몸을 이루는 원자들은 45억 년 전 회전하는 가스 원반 속에서 뭉쳐진 것들입니다. 그보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미 죽어버린 별의 핵에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 별은 처음에 거대한 가스 구름이 회전하면서 중심부로 쏟아져 들어가 탄생했습니다. 그 가스 구름 안에 아주 미세한 회전 씨앗에서 오늘의 여러분까지 릴레이 바통이 단 한 번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어진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 드렸던 질문, 기억하시나요? 지구는 왜 태양에 떨어지지 않느냐고요. 이제 그 답이 보이시죠? 아주 오래전 태양계를 만든 가스 구름 안에서 아주 미세한 회전이 있었고 그 회전이 폭발적으로 증폭되어 지구가 옆으로 도망치는 속도를 얻었고 그 속도가 중력과 절묘하게 균형을 이루어 지금 이 궤도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 균형이 45억 년 동안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아슬아슬한 균형, 추락과 도망 사이의 기가 막힌 타협점. 그게 바로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파인만은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자연이 단순한 법칙 몇 가지로 이토록 복잡하고 아름다운 구조를 만들어낸다는 게 두렵거나 허무한 게 아니라 오히려 가슴 떨리도록 아름다운 일이라고요. 저도 그 생각에 깊이 동감합니다. 각운동량 보존이라는 법칙 하나가 욕조 소용돌이에서 나선 은하까지 완전히 같은 원리로 작동한다는 사실은 우리가 이 우주와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사실이 조금 위로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우주에서 동떨어진 외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주가 회전하면서 만들어낸 질서의 아주 찬란한 일부입니다. 수십억 년 전 어느 가스 구름의 미세한 회전에서 시작해서
별이 되고 행성이 되고 결국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이 되었습니다. 그 긴 여정에서 단 한 번도 회전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릴레이 바통이 단 한 번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오늘 밤 하늘을 올려다 보실 때 저 별들이 가만히 멈춰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천억 개의 별이 은하 중심을 향해 맹렬하게 돌고 있습니다. 우리 지구는 지금 태양을 향해 추락하고 있지만 동시에 너무 빠르게 옆으로 달리고 있어서 영원히 빗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릴레이 바통이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의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회전이 없었다면 우리도 없었습니다. 오늘 파인만의 길에서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찰나에도 여러분은 추락하고 있고 동시에 도망치고 있고 그 완벽한 균형 위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롭고 명쾌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